주장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자유고발당이라고 고발을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무기화한다라는 겁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앞서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오늘 고발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하를 했죠. 예. 그러면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이 말 그대로죠. 이건 정말로 과한 대응이었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무튼 인정을 하고 고발을 취한 것 자체를 오히려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뭔가 부적절한 이런 어떤 판단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발 취하는 했는데 고발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파장이 너무나 세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뜨거워한 거죠. 특히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종로에서 뛰고 있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네. 이 선거 때 후보들의 마음은 늘 그래요. 노심초사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앙당에서 이거 사고 치지 않나. 중앙당에서 이런 어떤 실책이나 실수나 이런 걸 하면은 선거 판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당내 그 비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과도했다 해가지고 이제 정성호 의원, 홍일학 의원 이게 당내에서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 고소 취하를 했는데 취하가 좀 깔끔하진 않네요. 또 이 임미리 교수가 과거에 안철수 캠프에서 네. 이랬다. 뭐 이런 좀 뒤끝이 있는 취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당초 민주당이 고발한 이유가 그 임미리 교수가 지난달 말이잖아요. 그 한 신문에 기고했던 컬럼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정신, 그러니까 어떤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배신에 가깝다. 네. 따라서 결국은 어떤 필요할 때만 국민을 섬긴다고 하고 선거만 끝나면 돌아서 버리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그 심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빼고 하자. 네. 뭐 이런 어떤 그 요지의 어떤 칼럼이 되는 건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그래서요. 예. 이런 어떤 임 교수의 컬럼 기고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헌법적 가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 목적이다. 이런 부분이 두 개가 좀 맞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칼럼을 읽어봤어요. 예. 아주 유심히. 꽤 긴 칼럼이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찍지 말자라기보다는 원래 약속한 거 좀 잘 좀 하시오. 뭐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 지도부가 이것을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고발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예. 그다음에 또 비판을 했더라도 교수의 칼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 내에서의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라면 예. 그것은 받아들여야죠. 오히려 그 칼럼이 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검찰에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오죽하면은 참여연대조차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이것은 임미리 교수 고발은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같은 교수는 내가 임밀이다. 또 예.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뭐 권경의 민변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제 비슷한 진보 진영 내에 많은 인사들이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좀 되새겨볼 일이다 생각합니다.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사법적인 그 부분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어떤 행위로 어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신문의 칼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뭐 거리에 나가서 뭐를 독려를 하는 이런 행위라기보다는 그런 의사 표시의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네.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뭐 이제 법리적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것조차도 별로 불필요한 게 예. 당사자인 민주당이 과도했다고 하면서 처리를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어떤 당사자가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쟁을 벌일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민주당 하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해찬 당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진단을 했고요. 또한 굉장히 고발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으면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서둘러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아침마다 많은 이제 조간 신문들 예. 칼럼들 많이 봅니다만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뭐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도한 민주당 공보국에서 발표한 이제 그 고발 취하 내용을 봐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과도했다.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과도할까? 그만큼 조금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그 통합신당이 이제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네. 미래 그 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공천이 차츰차츰 야당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참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 그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네. 이 좀 악수를 둔 거죠. 뭐. 요거는 이해찬 대표가 등장한 거는 그냥 그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발의 주체가 당이 되는 건데 정당은 법인격이 없어요. 네. 정당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결국 나서가지고 그 명의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지금 고발을 한 것이지. 네. 그래서 그러면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실무자가 한 것이냐 아니면 실무자가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네. 당 대표 이름을 이렇게 거기다 넣은 것이냐. 제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칼럼에 쓴 작성자하고요. 고발 대상이 작성자하고 또 칼럼이 게재된 언론사의 책임자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발당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두 개 다 봐야 되나요? 글 쓴 사람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실은 매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 준해서 해석을 한다면 네, 네. 어떤 그 해당 기자가 되든 외부 그 기고자가 되든 그 사람도 어떤 그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발행인 같은 경우도 네.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기에 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겁니다. 이 핵심은 고발을 했잖아요, 검찰에. 그리고 당내 비판이 있어가지고 또 당내 비판뿐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 비판을 해가지고 고발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그 고발을 취소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가 딱 나서서 네. 진지하게 이런 것은 잘못됐다. 네. 이런 것은 민주당이 이러이러해서 정말 크게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예. 지금 고발을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 그 진정성의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부에서도 좀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이 고발은 과도했음을 인정하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자문단 출신이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안철수 그 전 대표의 그런 자문단, 교수 자문단의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그 칼럼의 어떤 의도나 그런 내용 또 어떤 칼럼의 목적 이런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웃기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응이 고발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하루아침에 취소했잖아요. 네. 그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고발이 진정한 대응인지 아니면 워낙 그냥 그 파장이 심하고 반격을 받게 되니까 고발 취하한 게 그것이 진정한 입장인지. 그러니까 고발을 취하한 입장조차도 지금 그 정확하게 메시지 왜 취하를 했는지 그게 좀 빠져 있어요. 이해식 대변인의 저 그 설명 자체도 사실은 부적절해요.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전에 이제 나왔는데 임미리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싱크탱크 내일인가요? 거기 네.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뭐 활동을 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또 설명이 나왔는데
설령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식 대변인의 저 어떤 지적은 성립이 되는 지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 의사 표현은 어떤 그 정당에도 가입되지 않은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스탠스로 확실하게 견지하고 있는 사람만 그러면 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예.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 내일을 이야기하면 그 내일의 소장이었던 분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분이에요. 네. 그분이 어떤 그 당시 내일 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해명 자체도 저를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애초에 그 1차 입장문에서는 임 교수를 안철수의 싱크탱크 조금 말한 내일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했다가 이제 정정 입장을 내면서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래요. 공당의 입장을 낼 때 이게 약간 좀 절차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혹대려다가 이제 혹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 싶으면은 당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리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다시 임미리 교수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그 칼럼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칼럼이다. 아니 그러면 칼럼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야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것이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틀 내에서의 입장 표명이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끝까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민주당에 저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임미리 교수의 고발 논란이 불거졌던 어제 민주당은 1차 경선지 52곳을 확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 레이스가 좀 확정이 되는데 이 대진표를 보니까는요, 먼저 현역 의원대 이 청와대 참모 출신 간의 구도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인데 여기에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도전장을 네. 냈고요. 성북갑은 유승희 의원인데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이 도전장을 냈고 은평을 같은 경우도 강병원 의원 대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청와대 출신인데 뭐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도 경선에 들어갔고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네. 경선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경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당내 경선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 경험상 이렇게 보면 이 청와대 출신들은 주로 자기가 이제 대통령과 가깝다, 네. 국정의 가운데 있었다. 네.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친문이다,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 이런 거를 강조하겠죠. 근데 이제 현역 의원, 당에 있는 그 후보들은 주로 나는 굉장히 어려운 민심의 현장에서 싸워왔다. 그런 공을 이제 굉장히 네. 그 강조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앙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개혁을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집권당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근데 아직은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당내 경선이 아주 치열한 정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상당히 그 단수 후보들이 많잖아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거 보면은 당내 경선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뭐 이제 뭐 당선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면 뭐 단수 후보가 지금 많다는 60% 정도가 단수 뭐 공천 지역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당내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그 경쟁장에 나서지 않고 약간 흥행 부분에 좀 취약한 게 아니냐는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흥행도 그렇고 또 하나는 네. 사실상 지금 굉장히 문 정권에 대한 희망이 있고 지지율이 정말 높다면은 현역이 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경쟁자들이 또 나설 수도 있죠.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신 것 같은 예. 게 저번에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공천 신청이 단수로 이루어진 지역을 자세히 본다면 전통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보다는 약세 지역에서 좀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다음에 또 대부분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그 전통적으로 약세였던 지역인데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다면 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전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오히려 당내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역학관계 때문에 예. 그 공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더 강하다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반대 현상이 민주당 그 강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복수 신청이 상당히 네.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좀 균형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래요. 저희가 TK 지역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듯이 유리하다 싶으면은 경쟁에 달려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늘 알겠습니다. 있는 일이에요.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도 좀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송병희 전 울산경제부시장하고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선지에 이름을 올렸는데 황운하 전 청장이랑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미정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임동호 예. 전 최고위원은 왜 그랬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판단을 예. 요구하겠는데요. 황운하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이유는 분명해요. 뭐라냐면 아직까지 현직이거든요. 현직 경찰이죠. 사표는 냈지만 아직까지는 현직이기 때문에 경찰청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상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인사혁신처로 알아봐라 라고 인사혁신처에 지금 문의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아마 당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럼- 실무적인 문제를 해석하면 될 것 예, 같아요. 또 한 사람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인데 결국 이제 충북 이제 출마를 희망했던 지역에 경선 후보로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사위니까 그런 또 후광 장인어른의 후광을 업어서 예. 이제 출마를 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제 재미는 있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친인척이 네. 직접 선거에 나서면 상당히 또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또 과거의 행적, 네. 또 뭐 특혜 시비 이런 거에 그 휘말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반갑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후광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자유한국당에서 유행하는 단어로서 뭐 험지예요. 왜 험지냐면 일단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누구냐면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의원이고 재선이에요. 네. 재선이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장인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이 여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서는 성립이 되지 않고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네. 거꾸로 본다면 그 곽 변호사가 험지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 뚫고자 한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정반대로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경선 지역으로 갈 것 같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예. 후광을 입고 험지에 뛰어드는 거죠. 후광을 입고 험지에 그럼요. 뛰어들었다.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 당에서도 큰 관심을 안 보인다는 말씀이 제가 그 말씀드린 그대로 당에서 크게 여기에 신경 쓰기가 부담스럽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후광은 한 요소로 있다는 얘기를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 또 알겠습니다. 언론에 부각이 많이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한창 공천 면접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 지역 일부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 광진 의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동작 의뢰 배치했습니다. 기타 몇 명의 인물까지 더하게 되면 이른바 총선 승리 전략이라는 한강벨트 구체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그 공천 행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네. 이제 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을 빨리 단수 공천을 해서 오히려 현장을 누비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현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서 어떻게라도 어떤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진 부대로서 이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거치 주목됐던 게 바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인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서류 심사를 내놨는데 심사도 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양산을 뭐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양산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 또 방문을 했어요. 통도사죠. 예. 네. 그 원칙적으로 김영호 위원장의 언급이 맞죠. 심사를 해야죠. 네. 그 뭐 공천 신청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 전략 지역에 그냥 내리꽂는 그건 네.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태호 전 지사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김태호 전 지사는 고향에서의 출마 의지가 좀 강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향 분들하고 약속을 해왔고 그것도 꽤 오래전에 해왔고 해서 네. 그것을 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왔고 홍준표 전 대표야 이제 문정권 심판하러 간다. 양산 대첩이다. 거기에는 또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다. 네. 민주당의 성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김두관 전 지사하고 이제 붙어 보겠다고 해서 이제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전직 경남도지사의 대전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정을 가지고 총선에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정, 네. 총선 아닙니까 이것이. 그다음에 도지사의 어떤 보궐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마 홍준표가 그것을 노리고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 아주 이중으로 지금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이야기가 뭡니까?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수도권 험지가 아니라 경남 험지로 간다고 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네. 뭐 그래서 그 정도면 만약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서 양산을 공천을 한다고 치죠. 그럼 애당초의 어떤 그 공원을 뒤집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라고 하는 어떤 그 저기 공원을 달성을 못한 것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태호 전 지사가 고향 출마를 고수를 하고 그냥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양산을 이렇게 되어버리면 두 번째로 다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나만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원칙이 뭐냐? 라고 하는 어떤 그 반문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9일 뒤로 미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9일까지 시간을 갖고 어떻게든지 교통 정리할 수 있는 네. 최선의 김영호 위원장 입장에 최선의 방책은 그러니까 김태호 전 지사 고향 출마만은 막는, 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래서 현실론과 원칙론을 적절히 어떤 버무리는 수준에서는 네.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되는 김태호 전 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19일이라고 하는 걸 제시한 거. 이렇게 봐야 이 될 이야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 분의 진단으로는 우리 두 패널의 진단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양산에 흔히 이제 영남의 빅매치로 해서 양산 을로 이제 수용을 하더라도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고향 출마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릴 거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 김태호 전 지사랑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고향 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번복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총선 앞두고 고향 분들하고 약속하는 게 더 의미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향 분들이. 이거는 사실 이제 전체 총선 판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김영호 네. 위원장은 이제 그야말로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당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개별적인 정치는 자기 고향, 자기 선거구, 지역구 이게 또 중요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리고 저 솔직히 선거구, 그렇습니까? 지역구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태호 전 지사도 이제 평생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창 네. 군수했죠, 뭐 도의원했죠, 도지사 네네.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겠죠. 근데 네. 김영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을 네. 내려야 될 그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이런 거면 또 오랜 진통 끝에 보수통합 작업 밑그림 거의 완성된 것 같죠.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합당하게 됐고 그런데 이 당초 통합신당 당명이 뭐 한국당에서 미래한국통합신당 이렇게 갔다가 제안했다가 다시 또 미래통합당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한국까지만 딱 끊으면 예. 한 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 네,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네. 이래서 만약에 그 선관위에서 안 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는 문제가 네.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을 좀 조정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명이 참.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어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아니, 국민당이라고 신청했는데 국민 새정당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예. 혹시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에 창당 앞둔 이 보수통합당 즉 미래통합당. 근데 왜 이게 도로한국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지금 장기표 씨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멤버들이 오늘 빠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는 세력을 보면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거기다 이현주 의원 정도.
네. 라고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 도로 새누리당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성에 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결국은 그런 얘기는 최고위원도 황교안 대표가 꾸린 최고위원에다가 뭐 통합의 하는 주체들 몇 명 넣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기존의 김영호 위원장 체제에다가 일부 또 더하기 때문에 그대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라는 거군요. 이것도 제가 이제 하태경 세보수당 공동대표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그쪽의 입장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공관위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자유한국당의 지금 황교안 체제의 근본적인 지금 네.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지도부에 있는 사람을 그냥 뭐 끌어내리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할 시간도 네.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지극히 현실론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김영호 위원장과 그 공관위원들을 믿는다. 개혁 공천을 꼭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도 공천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예. 지금 이런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회책으로 이 당이 출범과 동시에 이제 중앙선대위원회를 꾸리게 될 텐데 중앙선대위에 아마 그 다른 인물들을 간판을 아마 포진시킬 가능성 네. 이거를 통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반은 벌충하고 들어갈 아마 이런 계획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건데 오늘 새로운 보수당은 창당 41일 만에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초 여러 차례 만남이 불발됐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그다음에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결국 못 만났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으로 만났습니까? 뭐 두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뭐 통신 조회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두 당이 합치는 거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그 변화 과정은 다행히 겪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합당과 또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제가 주장해 왔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을 빨리 잘 만드는 거다. 또 선거 전략 짜는 그래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의 앙금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다. 만나지 않는 데는 결국은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의 지금 디테일한 난제도 거의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상적인 정치적 이벤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나서고 손잡고 팔 올리고 카메라 그러니까 프레시 세례받고 이렇게 되는 게 수순인데 네.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선거 후에 이른바 또 개파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또 개파의 나눔으로 가는 전조 현상인지를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새 보수당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새 보수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오늘 갑자기 탈당을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갔어요. 새로운 보수당에서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으로 지금 이제 당적을 옮겼는데 이 저간의 사정이 어떤지를 보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리해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현직 의원이 4명이 됐는데 네. 정운천 의원이 탈당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5명이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국고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네. 5명 이상에 대해 5억 넘게 받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정운천 의원이 지금 아마 책임 대표일 거예요. 새로운 보수당에. 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놓고 비례 거기다가 또 비례를 준대요. 지역구 의원하다가 또 비례대표 후보로 가는 경우도 네. 참 또 보다 그렇게 뭐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는 근데 저렇게 있겠지만 되면 유승민 위원장이랑 황교안 대표랑 뭔가 흔히 말하는 딜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제가- 맥락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딜에 유승민 의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국민들 다 보고 있고 유권자 다 보고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지금 하는 행위가 이걸 도대체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예요. 얘기는 있습니다. 제가 정운천 의원 잘 알죠. 예. 옛날 뭐 18대부터 잘 알고 있는데 정운천 의원은 그 호남 지역 출신이고 거기서 10여 년 이상을 정말 고생한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도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현, 정운천 그 두 의원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미래한국당에 가는 것은 단순히 뭐 국고보조금 뭐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호남 출신으로서 미래한국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그분은 또
저희 쪽하고 굉장히 좀 가까웠던 분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좋게도 봐주세요.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는 호남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런데 온몸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왜 근데 비례로 가냐고요. 그럼 더 나가야지.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비례 이름을 넣어서 예. 그 정당 비례표의 그 표심을 좀 뭐 실질적인 부분도 작용을 그렇죠. 했겠죠. 굉장히 전략적인 알겠습니다. 판단이겠죠. 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개혁 보수하고 맞는지 한 번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 갇힌 국민당 어제 선관위에서 당명 불허 결정이 나면서 두 번이나 당명 벽에 부딪혔습니다. 또 돌고 돌아 신당 명칭이 국민의당으로 확정이 됐어요. 말 그대로 국민의당 시즌 2가 됐습니다. 색깔은 바뀌잖아요. 색깔은 바뀌고 그렇죠. 이름은 똑같고. 주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오렌지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말하는 색깔이 뭐죠? 영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오렌지라고 했죠. 예. 아무튼 색깔은 바뀌었는데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당 이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쪽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이제 실무선에서는 국민의당이면 아마 그 등록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그러니까 그 신청을 했고 이랬다는 지금 후문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태규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그 핵심 주변에 이제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국민당에 대해서 당명 불허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재개를 막으려는 방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이고. 예. 근데 웃기잖아요. 국민당은 안 되고 또 국민의당은 또 된다고요? 지금 이제 그 미래한국당에서 알아봤더니 국민의당은 또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선관위로부터. 그래요? 예. 예.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인데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무슨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선수로서. 그래서 이번 총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도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네. 관전 포인트예요. 이번에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태규 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 발언과 그다음에 안철수 그 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종합을 하면 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문재인 정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선거 행보를 제대로 못하면 네. 그러면 누가 득이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될 건가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잖아요. 아주 단순한 계산법인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월 2주차 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가칭 안철수 신당이라서 나왔는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네. 이제 그 응답자의 그 이념 성향을 보면 나는 보수요, 나는 진보요라고 예. 하는데 보수 쪽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더블 차예요. 보수 성향이 2배가 높아요.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그 보수 정당의 표를 갉아먹겠습니까? 민주당의 표를 네. 갉아먹겠습니까? 계산은 나왔는데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뒤에서 도와줘도 그럼 뭐죠? 예,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완전히 분리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아니, 본분을 지켜야 되고요. 지금 보이지 예. 않는 손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하면은 저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여요. 왜냐하면은 신문 인사가 중앙 그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속 색깔 문제, 당명 문제가 이게 핫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무리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핫이슈가 역시 또 핫이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앞두고 이만큼 당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16대, 17대 이후에요. 바른미래당, 대한당, 평화당 17일 날 합당하고요. 당명 민주통합당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또 여기도 또 통합당이 들어가네요. 민주통합당 이제 이게 국민의당으로 지금 백한 거나 예. 민주통합당도 그 전에 그러니까 저 당명이 있었거든요. 통합민주당도 있었고 예, 민주통합당도 통합민주신당도 있고. 있었던 너무 걸로 이제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명은 과거로 회귀하네요. 그렇게. 이게 다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왜 거예요. 갑자기 기승전 선거제도? 아니 왜냐하면은 또 뭐 미래한국당 생긴 것도 그렇고 예. 다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3% 좀 넘겨가지고 뭐 연쇄 네. 나비 효과의 측면이라고. 그렇죠 한 석이라도 이제 더 얻기 위해서 이것이 다 좀 알겠습니다. 이상한 선거제도 예, 때문에 저 이거 그렇게 된 마저 거예요. 요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검찰 관련 이야기인데요. 검찰 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17년 만의 일인데 윤석열 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른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문제를 예.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의 어떤 그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소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특정 사건과는 이거는 관계가 없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울산 선거계 의혹 사건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기 네. 때문에 이젠 그런 프레임에서 저거를 볼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불참하는 문제는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둘이 나란히 앉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요. 저는 이거부터가 애매한 의전의 부분이 있기 문제가 때문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는 거에 대해 불편한 심기 때문에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자, 이 그 발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논의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네. 차원에서 검사장에게 회부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찬반은 갈릴 수 있겠죠. 그냥 공개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면 뭐 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니냐.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뭐 외부 점심 식사 안 가고 검찰청에 있는 구내식당만 가는 게 이제 윤 총장 사진이 간혹 나왔는데 어제는 보니까 부산 고검에 가서요. 직전에 대검에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랑 지금 이제 부산 고검차장으로 가 있는데 만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외 행보가 구체화되는 겁니까? 아니 대회 그거는 뭐 대내 행사죠. 검찰총장이 지방 그 검사장 만나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혜영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예. 추미애 법무장관은 말을 좀 신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추미애 장관이 오늘은 또 무슨 정책을 내놓을까? 당정 협의도 없었던 또 무슨 또 해괴한 정책을 내놓을까? 정말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사 기소 기소 검사,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네. 말도 헷갈리는데 이걸 분리하겠다는 것은 권력 실세들을 수사하는 이 검찰 수사를 또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또 나눠가지고 네. 이 권력 실세 수사하는 거 이것을 뭉개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러니까 결론부터 보면 실효성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결제는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소를 하려면. 그러면 지검장이냐 총장이냐라는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로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수사검사 있고 공판검사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도. 수사 끝나서 기소되면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가 있는 건데 왜 그러면 기소검사는 또 죽어도 안 된다라는 논리는 뭐냐. 네. 이런 얘기는 성립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전화를 걸어서 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뭐 한번 협의하자 이런 식의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전화한 것으로도 일부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냥 뭐 좀 인사치레다 생각이 되는데 네. 예, 모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세계에도 없는 경제 그 성장 정책도 아니죠. 경제 이론을 경제 정책으로 네. 쓰고 있고 또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수사, 기소, 분리, 검찰 내부에 이것도 법무부를 굉장히 이상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돼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 바로 마이크 김영우 의원 켜져 있으니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갈을 물리려고 했잖아요.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죠. 그러니까 그 민주의 뜻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뽑은 한마디는 별의별 꼴인데요.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있어요. 어디 비례대표 정당 전 처음 보고요. 정당이 대놓고 돈 계산하는 것도 저는 처음 보고요. 네. 그래도 과거에는 뒤돌아서서 몰래 했는데 대놓고 돈 계산하고 지역구 의원이 비례로 다시 올리는 것도 처음 보고요. 네. 당명에 이름 석자 넣으려고 시도했던 것도 처음 보고요. 네. 이번 선거 참 희한한 선거인데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저는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뭐 짧게 깔끔하십니다. 평가 놓고 오늘 칭찬해 주시면 저도 좀 희한한 사회로 총선이라고 봐요. 이게 다 그 대통령과 여당이 잘했으면 왜 좋았을 거기로 것을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조정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1시 5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